나오시죠. 네, 인원은 많지만 정우성과 홍성민은 없고요. 아무튼 오늘 그 컨셉은요, 김성수와 아이들 혹은 영화의 신들 컨셉으로 오늘 그 스텝 이렇게 GV를 좀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사실 이 기획 자체를 처음 꾸리신 게 이제 김성수 감독님이시라고 들었는데요. 개개인 소개하기 전에 먼저 좀 기획 의도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사를 할까요? 인사부터 할까요? 그러면 제 그때 이용수 PD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뭐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서울의 봄 프로듀서 이용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서울의 봄에서 그 CG를 담당했던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미술감독 장민영입니다. 서울에서 조명을 맡은 이성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촬영을 했던 이모개라고 합니다. 예, 연출했던 김성수입니다. 저는 늘 그 GV라고 하면 사실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속속들이 알고 싶어하는 자리라고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맨 처음에 GV라는 게 시작됐을 무렵에는 그 영화의 어떤 내적인 그런 완성도, 또 그런 내밀한 어떤 작업 방식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는 그게 약간 조금 더 대중화되면서 이제 배우들이 나오고 또 감독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영화랑 관련된 좀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좀 뭐죠, 좀 사람들을 좀 더 재미있는 얘기 쪽으로 이끌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화의 안을 향한 시선이 좀 안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감독으로서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약간 흥분이 되는데, 다른 GV보다 더 그런 것은 제가 여기 있는 팀들하고 이제 거의 10년 넘게 같이 쭉 일해온 분들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지만 이번에 서울의 봄에서는 특별히 또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을 좀 지속한 것도 있고 새롭게 변화시킨 것도 있고, 또 이 79년 12월 10일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군부대 내에서 일어났던 그 시대를 재현하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고, 12.12 군사 반란이라는 것이 지금 되게 주목받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워낙 대단한 배우들, 뭐 연기에 거의 진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서 그 분들의 연기적인 측면이 이 영화를 실화라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사건, 그리고 또 배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영화가 주목받는 것이 너무 좋기는 한데, 저희들은 또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저희들은 세공업자고 또 이 이제 영화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 영화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면을 이제 받쳐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했던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여기 계신 이제 우리 촬영 감독님, 또 조명 감독님, 미술 감독님 이런 분들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제일 소중한 분들이고 제일 핵심적인 분들이고, 그리고 진짜로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자리에서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또는 이분들만이라도 나눠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한국 영화를 좀 발전시키고 나름대로 얼마나 연구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좀 뭐 건방지지 않은 차원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짜 영화의 신경 조직을 이해하고 영화의 표현법을 좀 더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그 옆에 계신 이제 이목의 촬영 감독님과 이성환 조명 감독님은 이제 감기 아수라 그리고 이제 서울의 봄까지 세 편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두 분은 언제나 같이 하시잖아요. 두 분에서 함께 하신 작품들 뭐 군함도도 있고 그리고 뭐 악마를 보았다를 포함한 그 김지훈 감독님의 작품도 많이 있고 그래서 네, 인당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두 분도 그 요즘에 충분히 무슨 청담 부부 이런 부부 표현을 안 되게 많은데 두 분도 그 모 매체에서 이제 부부라는 표현으로도 불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부터 먼저 이 작품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목의 감독님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영 앞에 서본 적이 없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어서. 그냥 감독님하고 이게 세 번째 작품인데 이번에 할 때도 뭐 이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되기 전에 또 다른 영화 뭐 다음에 하면 또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뭐 어떤 영화를 하시든 간에.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 때 그 누구보다도 사실 열심히 하시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열심히 하는데 그 감독님이 직접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저희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같이 영화를 하는 게 찍을 때는 쉽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감독님이 자기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열심히 안 하면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한데 같이 하는 게. 그 영화 결과물을 봤을 때 되게 뭐 만족하고 다음에 또 감독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의 봄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또 이성환 조명 감독님은 그 예전에 그 오승철 조명 감독님 밑에서 또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 이목의 감독님하고는 뭐 장화홍련도 같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대호도 이제 하셨죠. 그리고 뭐 놈놈놈까지도 같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또 함께 하시는 그 마음가짐 같은 게 좀 어떠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점잖은 척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처럼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유승환 감독님한테 이렇게 사석에서 들은 얘기 중에 이목의 감독님하고 그 이성환 감독님 사석에서 진짜 웃기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웃겨요. 저한테 항상 대선배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뭐 같이 지금 작업한 지 한 10년 정도 늘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지금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항상 이제 좀 제가 현장에서 어떤 빛을 뭐 어떤 식으로 조명을 하든 간에 항상 그 형들이라서 좀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좀 형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별로 겁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되는 것 같고 김선수 감독님도 감기 때부터 이렇게 세 작품째 같이 하고 있는데 항상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야 예, 일단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옆에 계신 이제 그 장근영 프로덕션 디자이너님은 사실 레전드시죠. 사실 뭐 예전에 뭐 화상고도 있었고 지구를 지켜라 하셨고 바란 장풍대 대작전 같은 작품들을 하셨고요. 그때 사실 저도 초짜 기자 시절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의상 감각이 워낙 탁월하셔가지고 뭐 현장이라던가 시사회장에 가면 언제나 눈에 띄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광화문에서 그 스크린 쿼터 1인 시위도 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레전드신데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작품들이 하나같이 그 좀 초현실적이고 탈현실적인 그런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서울의 봄 같은 작품을 이렇게 그 작업하신 게 저는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이제 김성수 감독님께서 이 장건영 감독님하고는 아수라랑 서울의 봄을 하셨는데 아수라 이전에도 계속 작업을 하고 싶어서 계속 손을 내미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아수라와 서울의 봄을 같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좀 서울의 봄을 하셨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하셨는지요? 네. 눈치 보지 마세요. 감독님하고 하는 작품은 늘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뜨거운 게 있어요. 뭐 아수라도 그랬고 서울에 보면 그 시나리오를 영화 되기 전까지 거의 한 3년 전에 제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프로덕션 프리가 되기까지 한 3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감독님이 계속 공부하라고 그 시대를 공부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아마 그 저기 국가기록원하고 대한뉴스 비롯해서 거의 한 70년대 초에서 80년대까지 그 자료를 거의 다 좀 섭렵하면서 그 시대에 어떤 우리 기록물에서 보여지는 그 시대의 느낌을 좀 이 영화에 도움이 이 영화의 어떤 프로덕션을 진행함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 외에도 뭐 감독님이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은 사실은 이 미술 감독보다 더 잘 그리세요. 이명호 감독님.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저한테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하시죠. 그럼 저는 계속 쳐내고 제 나름대로 또 감독님한테 또 어필을 하고 그렇게 좀 감독님과의 작업은 그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영화함에 있어가지고 좀 맹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도 감독님한테 얘기 드릴 수 있고 감독님도 저한테 계속 어떤 그 경지에 오르게끔 계속 저를 좀 다독이고 이렇게 푸시를 하시는 거죠. 그런 어떤 그런 오고 감이 있는 그 팽팽함이 좀 감독님과의 작업이 너무 좀 재미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감독 말 잘 듣는 촬영 감독이랑 비수 감독이랑 일하고 싶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진짜 이 두 분은. 주장이 너무 강하셔갖고 말씀하는데 끊어서 저는데 지금 장 감독님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대에 우리나라 영화에서 그 화산고라는 영화를 20대 미술 감독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표현력이 강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지구를 지켜라의 미술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영화의 미술의 방향을 바꾸신 분입니다. 최근에는 아수라하고 나서 승리호 하셨어요. 승리호의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우주선 그 낡은 느낌 같은 것도 다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자기 색깔이 강하시고 그러셔서 웬간에서는 감독 지시를 일체에 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좀 반론을 드리면요. 감독님은 그 스태프들의 어떤 이렇게 에너지를 몽땅 흡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본인이 이렇게 끌어안지 않고 이렇게 흡수하지 않으시면은 만족을 못 하시는 분이라 저희 에너지가 다 이렇게 감독님한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지켜보는 재미가 재미 쏠쏠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옆에 이제 그러면 이제 VFX를 만드신 그 정재훈 슈퍼바이저님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작품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요? 네, 저는 그 여기 있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현장은 진행을 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후반을 같이 하게 됐었는데, 우선 처음 만났던 그 감독님의 그 느낌은 일단은 저도 감독님 그 가장 활발하게 영화를 찍으실 때 그 영화를 보고 영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신기했어요. 연예인 보듯이. 그러니까 그 감독님께서 이제 후반 하실 때 저희 사무실에 아예 책상을 하나 놔두시고 거의 출퇴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사무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연예인이 어떻게 보면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던 거죠.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뭐 한 달, 두 달 이게 후반 작업이 저희 거의 1년 이상을 한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감독님에 대한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뭐 연예인이 아니었죠. 사실 나중에 봤을 때는. 네. 다만 감독님하고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뭐 영화도 저보다 오래 하셨고 또 영화사에서도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영화적인 기술이나 이런 부분 외에도 뭐 열정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아까 뭐 미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림을 너무 잘 그리세요. 그래서 설명하시다가 저희 가서 종이 하나 가져와봐 그러면 이제 종이에다 그려주세요. 한 몇 장을. 저는 이제 그거를 감독이 떠난 자리에서 이제 그거 덩그러니 넣어 있는 그 종이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다듬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면 그 감독님의 생각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 맞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감독님께 배우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용수 PD님 옆에서 이제 물을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요. 이용수 PD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감독님이랑 하게 된 게 약간 좀 운명적이었다라는 느낌을 사실 좀 받는데 왜냐면 저 아수라를 감독님이랑 저 제작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뭐 인사는 드리고 했지만 이렇게 자주 뵙진 못하다가 감독님께서 이제 이걸 준비하시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결혼 네? 네, 뭐 얘기하세요. 네, 예식장에서도 뵙고 저 결혼식 때도 와주셨는데 왜 갔을까요? 네? 왜 갔죠? 아주 왜 오신지는 그 어쨌든 그랬는데 뭐 감독님께서 준비하신다고 들었을 때 잠깐 저도 이제 원래 하던 작품들이 있고 또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 다르게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못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또 저희 대표님이랑 얘기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길래 그래서 좀 너무 영광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 엄청 경험도 많으시고 한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약간 운명적으로 만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시작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 아수라의 그 의상담당 분과 결혼하셨다고. 아수라의 그 모든 인물들은 다 죽어나갔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일정을 찍을 때 연애를 한 거죠. 네, 아니 제가 이제 와이프가 아수라의 의상 팀장님이셨는데 제가 그때 만난 건 아니고요. 공식석상에서 이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제가 그때 만난 건 아니고요. 이제 만난 거는 아수라 끝나고 아수라 개봉하고 그때 이제 다시 만나게 됐는데 네 어쨌든 약간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뗀뗀한 사이였었습니다 사실.
네, 오늘 갈 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지금 다들 마이크를 널찍이 다 놔두시고. 이용수 PD가 나이가 젊지만 저는 제 혼자만의 시선으로 사람을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충무로에 계신 선배님 여러분들한테 들은 교훈 중에 하나가 네가 결정하기 전에 특히 사람을 뽑을 때는 배우나 뭐 스텝이나 중요한 사람 뽑을 때는 네가 신임하는 세 사람의 이상의 좋다고 하는 사람만을 꼭 뽑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용수 PD한테 이제 제가 같이 하자고 할 때 여기 계시는 세 분이 촬영 조명 미술 감독님이 이제 이용수가 하면 되겠다. 충분히 프로듀서 큰 영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세 분이 승인하면 또 현장에서도 이 PD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말씀드리면 김정민 PD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아수라 PD를 했는데 그때도 그분이 이제 어린 나이에 처음 아수라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이 세 분이 김정민 PD가 이제 PD를 해도 되겠다 해서 젊은 사람 제가 보기에도 똑똑한 사람이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아수라 PD를 하고 그리고 저하고 하고 난 다음에 킹덤을 하고 그리고 또 무빙도 PD들 하고 그래서 영화랑 드라마 쪽으로도 아주 지금 대단히 잘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이용수 PD도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 계신 분들은 이제 김성수 감독과 원래 또 인연이 있었고 여러 작품들을 해오시던 중에 또 이제 새로운 작품을 하게 되신 건데요. 그러니까 매번 김성수 감독님과의 작업이 주는 어떤 뭐 도전 의식이라 그럴까, 뭔가 조금 한계를 돌파하는 어떤 지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좀 쾌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 서울의 봄을 보면서 첫 장면부터 느꼈던 좀 달랐던 점은 사실 아수라 때만 해도 마스터샷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영화가 딱 시작을 하면 이제 카메라가 이제 안남시 전경을 싹 보여주면서 한도경, 정우성의 내레이션으로 저는 인간들이 싫어요. 뭐 이런 내레이션이 들어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마스터샷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관객을 그냥 그날 사건 현장을 그냥 그냥 던져놓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스터샷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뭐 촬영, 조명, 뭐 미술, VFX 뭐 포함해서 뭔가 마스터샷 자체가 그 영화 어떤 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점 같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 없이 툭 가는 느낌이 이번에 서울에 보면 감독님 포함해서 이제 스태프분들이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결기 좀 이런 게 느껴졌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작업을 하실 때 뭐 감독님 포함해서 스태프분들이 이번 작품 좀 어떻게 해보자, 이번 작품의 컨셉은 뭐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 나누신 게 있으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감독님 말씀해 주시고 뭐 스태프분들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태프분들 제가 이 영화의 촬영 방식은 제가 정했다기보다는요. 이목의 촬영 감독하고 제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종 아수라 때도 그렇지만 아수라 촬영 방식도 제가 이제 연출자로서는 연출하는 방식, 촬영하는 방식, 배우들과 이제 소통하는 방식도 그 전 영화하고 아수라하고 확연하게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방식이 이제 아수라 때 이목의 촬영 감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전형적인 촬영 방식이나 사람들이 볼 때 이제 흔히 영화 하면 보는 그런 앵글, 그런 구도, 그런 인물 간의 대립, 또 대사를 나누는 방식, 쳐다보는 방식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우리 촬영 감독님이 찾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법이 잘 촬영되게끔 배우들이랑 연습을 하고 저희들이 연습이 끝나고 나면 촬영 감독님은 이제 그 연습하는 거를 쭉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찍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세요. 물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이렇게 찍겠다라고 정하면 저는 이제 끝나고 나면 배우들한테 이제 다 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분장을 하고 오라 그러면 촬영 감독이 자기가 그 사이에 찍었어요. 이렇게 찍겠다는 거를.
그리고 이미 그렇게 찍는 배우들의 움직임도 다 파악됐기 때문에 그 조명 감독은 이제 그 인물들이 그 움직이는 동선에 맞춰서 조명을 조금씩 조절을 하고 그리고 미술 감독은 정기영 감독은 뭐 아수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3면만 미술하지 않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다 완전히 진짜 공간이랑 똑같이 바닥까지도 완벽하게 이번 영화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면이나 윗면이나 이렇게 세트처럼 이렇게 엉성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뭐 문 닫는 부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영화들 보면 이제 문이 닫히면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완벽한 집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모기 감독이나 제가 만드는 이렇게 360도로 블로킹을 다 쓰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더라도 다 화면에 다 어떤 것이 담길 수 있게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밀착해서 찍으니까 이 머리 높이에서부터 허리 높이가 그러니까 그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실 어느 집이나 공간도 거기가 사람의 이제 손이 닿는 거리여서 제일 접촉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그 접촉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거기가 이제 그런 세월과 삶과 인간의 흔적이 있는 공간으로 다 바꿔주시고 근데 블로킹 라인이 끝나면 그래도 주도적으로 카메라가 가는 데가 정해지니까 이제 그거를 또 본인이 또 다 손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배우들이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오면 그러면 그 바로 찍는 거죠. 네. 준비 기간은 좀 걸리지만 촬영은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혹시 그 이목의 촬영은 이렇게 서울에 보면 우리가 이게 안 했어. 그 감독님이 지금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시는데 현장에서는 되게 무서워요. 굉장히 딴 데 보고 있거나 이렇게 집중 안 하면 혼나요 아주.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감독이 만드시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이제 각자 자기 맡은 파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고 이제 감독님이 그걸 밀어붙이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아까 하시는 게 어떠냐고 하셨는데 그게 같이 작업할 때는 힘들죠. 끝나고 와야 끝나면은 괜찮아지고 작품을 보고. 근데 현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시는 감독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별명이 전두광이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떨 때는 전두광, 어떨 때 박선배. 그런 감독님이 아무튼 영화를 찍을 때는 이 영화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맞추는 거죠. 다른 영화 찍을 때 저희들이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조명 감독님도 여쭤보면 사실 뭐 이게 그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영화 속에서 이 전두광의 어떤 그 헤어가 사실은 굉장히 그 조명을 받는 장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약간은 어떤 장면에서는 뭔가 그 보는 사람을 좀 불쾌하게 만들 정도의 어떤 의도적인 샷이나 조명 같은 것도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두광의 그런 헤어가 실제로 조금 그런 조명 설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고려되는 부분이었는지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두광이라는 캐릭터의 가장 특징적인 면이기도 하고 저는 극 중에서 전두광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빛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어둠 속으로 숨기도 하고 그리고 대중 앞에 나설 때는 또 스포트라이트를 앞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주 이목을 끌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되게 전두광이라는 캐릭터의 라이팅은 저한테는 조금 더 좀 쉬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 자체가 좀 명확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 영화에서 제가 시대적 고증이나 그 시대를 재현하는데 첫 번째 포커스를 맞췄다면 제가 그래도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태신의 얼굴이었어요.
그 이태실이라는 캐릭터가 느끼는 그 외로움 그리고 그 고독함 그리고 그 혼란과 그런 느낌을 좀 근데 제가 아는 정우성 배우님은 극중 이태진 캐릭터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하면서 정우성 배우랑 이태진 캐릭터를 저는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태진 캐릭터가 느끼는 그 외로움이나 그 고독함, 그 불안함을 빛으로도 좀 표현이 되기를 좀 원했고, 그래서 항상 이태진의 얼굴에는 움직이는 빛들이 계속 이태진 얼굴을 계속 스치고 지나가게 그렇게 설정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행주대교비 같은 경우에는 칠흑 같은 어둠의 그 한강 위에 그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그 대교 바닥만을 밝히는 그 침침한 가로등이 이 사람의 갈 곳은 앞이나 뒤밖에 없는 그 일직선의 그 길이 되게 이 사람의 외로움을 좀 표현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엔딩에 세종로 시퀀스 같은 경우는 그 강한 그 서치라이트가 수도 없이 이태신의 얼굴을 때리고 지나가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 이태신 장군의 소신이랄까 좀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태신 캐릭터의 라이팅이 제일 기억에 남고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너무 많이 떨려요 지금. 느끼시죠? 너무 떨리고. 유일하게 박수 받으셨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안 떨게요. 이목에 아까 좀 전에 미술 감독님 저를 이렇게 툭툭 치시더니 아니 감독이 너무 영화 떨리- 속에 자기 캐릭터를 넣는데 나는 이태신 같은 면이 좀 없어요. 아니 자꾸 너무 이상해니까. 저는 전두광 캐릭터를 라이팅할 때 감독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우성 배우님이 이태진 캐릭터랑 제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누구도 똑같습니다. 알았다. 일단 나중에 보자. 네, 그 장건영 감독이 여쭤보면요, 영화 속에 굉장히 인상적인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뭐 벙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정말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좀 따뜻하게 표현되고 있는 그 이태신 장군이 집에서 집밥 먹는 그 집도 그렇고요. 그래도 가장 저한테는 인상적인 공간이 역시 그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두광의 화장실.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뭐 온갖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그 진짜 잊을 수 없는 그 웃음소리로 끝나는 그 화장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화장실 공간의 어떤 미술을 포함해서 뭐 또 감독님께서 좀 특별히 좀 힘주신 공간이 또 어디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신경 안 쓰고 힘 안 쓴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 화장실 말씀하셨으니까 그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그 전두광이라는 캐릭터의 내면을 보여주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욕망의 배설구고 그런 자기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내면의 공간으로 남자의 배설 공간인 그런 공간을 좀 더 욕망의 깊이감 있는 그 좀 뭐라고 그럴까 중첩된 공간, 퍼스펙티브가 있는 공간으로 표현을 해본 거죠, 한 거죠. 그건 뭐 감독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고요. 프로덕션 프리가 한 저희가 7개월, 프로덕션이 4개월 반 이렇게 거의 한 1년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뭘 했다라기보다는 프리프로덕션 하면서 수많은 그 콘티 작업과 수많은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스태프들이 정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래야지만 저희는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그 준비된 그 토대 위에서 배우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 촬영 감독님하고 조명 감독님 그리고
기지실장님들하고 진짜 수많은 그런 그 회의와 그 시뮬레이션과 모든 이런 것들이 정말 녹아들어서 준비가 잘 된 현장이 어쩌면 저희의 현장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촬영 감독님하고는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인연이 깊어요. 저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옛날 현장에서 싸우십니다. 뭐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가 아니 지금 놀란 건 약간 나이 차이 때문에. 얘기하지 말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프리 때 아수라 때도 그렇지만 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얘기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들어요. 촬영 감독님의 얘기를 들어야만 제가 이해를 하고 카메라가 어떻게 되겠구나, 배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야만 제가 공간을 어떻게 표현해야지, 공간이 배우들과 공간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배우들과 공간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그 시너지가 영화에 보는 이로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거는 대화나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이런 시뮬레이션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매 작품마다 그런 경지를 한 단계씩 좀 깨면서 좀 더 발전하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시너지가 발생하는 그런 작업이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옆에 계신 또 정재훈 슈퍼바이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요. 사실 이런 시대 재현의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철저한 시대 고증이라던가 어떤 리얼리티 같은 것들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과연 작품의 어디에 이렇게 VFX가 이렇게 좀 가미가 되고 뭐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좀 몇 장면 좀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는 뭐 전체 뭐 한 2,000컷 중에 한 1,500컷이 CG가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뭐 공간뿐만 아니라 뭐 전두광 그 헤어 리터치 포함해서 많은 컷들이 있었고요. 그 공간적으로는 그 감독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그 광화문 그 처음에 30경비단 소개할 때 이렇게 드론이 날아가잖아요. 그 공간이 있었고 또 세종로에 그 체포하러 갈 때 세종로 사거리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공간도 있었고 또 마지막에 그 이태신과 전두광이 대치할 때 그 광화문 앞 광장 거기가 주요 그 장소였고요. 또 뭐 인터뷰나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감독님께서 그 한남동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 한남동 공관촌 플러스 그 한남 고가 앞에 있는 뭐 육교 이런 것들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셔서 뭐 사진이나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번 그 수정을 거셨고 실제로는 좀 다르다고 맨 마지막에 이제 지금 극장에서 보셨던 부분은 감독님께서도 되게 만족해하셨던 공간들입니다. 그 이용수 PD님은요, 그 사실 이번 작품에 이제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데부터 이제 그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그 공간들은 사실은 그 전남 광양에 실제로 큰 세트 7,000평 규모였나요? 그런 세트를 지어서 이렇게 그 작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좀 그 이해가 좀 듣고 싶습니다. 오픈 세트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광화문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당시 광화문과 그 지금 광화문 앞은 너무 달라가지고요. 사실상 섭외해서 찍기도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찍더라도 다 CG로 그 시대를 다시 재현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어서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부터 어쨌든 이거는 구현을 새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으러 다녔었는데요. 이게 광화문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엄청 커요. 엄청 커서 그 정도 공간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 빈 땅이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찾자고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땅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찾는 땅은 어쨌든 평지여야 하고 그리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이제 찾다가 그 광양에 있는 스타인백 코리아라는 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인데 이제 그 땅을 많은 팀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팀들이 거기서 이제 오픈 세트로 많이 사용을 했었던 곳인데 저희는 그들이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써야 해서 원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흙바닥이었는데 거기 이제 아스팔트를 새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 위에 이제 미술 감독님의 세트들이 이제 올라서면서 구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화문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광화문의 전체를 만들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구조랑 그리고 실질적인 으로 맞닿는 부분들을 회의해서 정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만들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활용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세팅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로를 촬영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부분은 이제 CG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 다 다른 공간에서 찍었구나 라고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그 광양을 많이 활용하였고요. 그래서 아마 보신 거에서 도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도로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광양에서 찍은 것들이 많고요. CG로 많이 구현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목에 감독님 여쭤보는데요. 사실 오늘 좀 많이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요? 네,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감독님 여기 대부분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요. 제가 먼저 해야 되는 차례 아닙니까 지금? 제가 반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거는 이제 여쭤보면요. 사실 그 뭐 감독님께도 이거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그 이 작품 보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영화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뭐 멱살 잡고 정말 쉴 틈 없이 많은 분들이 그 댓글 남긴 거 보면 팝콘 들고 들어가서 하나도 못 먹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냥 계속 몰입해서 봤다는 분도 되게 많은데 근데 사실 또 영화를 놓고 보면은 거의 그 긴장감을 자아내는 장면의 또 대부분은 뭐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냥 실내에 가만히 있는 장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해 보면은 그 뭐 촬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단조로운 촬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수라 찍을 때 김성수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을 아수라도 꽤 많은 대화씬이 있는데 보통 대화씬을 찍으면은 그렇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 사람 하는 말들, 전해야 될 정보들. 아수라 찍을 때 감독님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제가 하는 말 하나도 안 중요해. 제 말을 듣고 있는 제 표정이 더 중요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감독님은 대화씬을 되게 잘 찍으세요. 잘 찍는다기보다는 이상하게 대화씬을 만들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액션하고 있는 것처럼 감독님 만들거든요. 그 사람. 근데 그게 그냥 찍는 것만 그렇게 찍는 게 아니라 배우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상한 세계로 막 이렇게 몰아가. 감독님이 그런 능력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서울의 봄에 나오는 그런 전화 통화나 이런 것들이 전화통만 붙잡고 있지만 그게 저는 액션씬처럼 찍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은 이미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했습니다. 대화씨 괜찮죠? 좋은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 조 선생님이 처음에 한 질문에 답변을 못했는데 첫 장면이 이제 우르르 그냥 그 유권 벙커로 몰려오는 대한민국의 별 장성들이잖아요. 우르르 마치 일반 병사들이 몰려오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다 별을 달고 있거든요. 그 장면을 갖고 이제 촬영 감독이랑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농으로 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촬영 감독님이 찍을 때 좀 예쁘게 찍으면 안 돼. 그러면
확 이렇게 저를 노려보면서 아 예쁘게 찍을 사람 다른 데 데리고 와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나는 예쁘게 찍는 거 싫고 예쁘게 찍는 거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이제 충무로에 있는 영화 감독들 사이는 잘 아는데 이목에는 사람만 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찍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영화를 전달하는 인물들의 그 감정과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물들의 감정을 따라가는 카메라가 이제 소위 그 이목의 촬영 감독의 전면 특허인 거죠. 그래서 이번 영화를 할 때 이목의 감독이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같이처럼 그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된다. 하지만 모든 다큐멘터리 카메라는 촬영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을 어떻게든 제대로 담기 위해서 카메라가 그 피사체를 막 쫓아가다가 생긴 앵글이 바로 다큐멘터리 앵글이다. 그게 다큐멘터리 앵글이 그 흔들리거나 앵글이 좋지 않아 보여도 힘이 있는 거는 바로 그걸 포착하려는 힘이다라는 얘기를 늘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우리가 픽션 드라마를 찍긴 하지만 드라마와 그 다큐멘터리의 그 쫓아가는 시선 그 중간 어둠에쯤에서 우리가 카메라가 늘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반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제가 연출할 때는 저한테 와서 감독님 이거 너무 극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 역시도 이제 지금은 이 감독이 많은 것보다 너무 좀 멀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런 계속 그 어떤 정답이 없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계속 서로 고민하면서 내가 어디쯤 서야지 그것이 중간인가라는 거가 계속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한 부분에서는 조금 일치를 했는데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7분짜리 단편 영화라고 하는데 특전사의 이제 그 오진호 소령과 그 공수역 특전사령관이 그 동료들에서 하극상으로 죽는 장면을 찍을 때는 그 장면을 과연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찍을 건가? 아니면 드라마틱하게 찍을 건가? 아니면 우리가 원래 찍던 방식으로 찍을 건가 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독한테 그 부분은 이 영화의 단편 영화처럼 도드라져도 된다. 왜냐하면 주인공도 나오지 않고 하지만 이 하이라이트 장면이 사람들이 볼 때 통일성을 해치더라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영화의 전체랑 비교해서는 100% 사실이거든요. 거기는 가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고 가감이 없고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꼭 영화를 보고 기억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찍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이 감독이 그러면 이건 드라마틱하게 찍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은 좀 보통 영화의 액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밀착해서 찍고 편집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제가 유일하게 제가 콘티를 그리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데뷔한 이래로 제 영화의 콘티를 전체를 다 그리는 사람인데 그 이제 조금 뭐 제가 오래 쉬다가 감기가 오니까 이제 콘티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전엔 제가 다 그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콘티 그리는 사람과 촬영 감독님이랑 상의하면서 그렸는데 이번 영화는 이제 아수라 하면서 제가 이제 촬영 감독님한테 대한 의지나 믿음이 너무 커서 또 캐스팅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캐스팅 과정이.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그 이목의 감독님한테 그 콘티 작업을 좀 맡기고 저는 이제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틈날 때마다 잠깐씩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감독이 사실은 그런 비주얼 전체를 장악해서 작업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좋네요. 감독님이 콘티 그리라고 그랬는데 그 처음에는 나는 이 영화가 되게 데이비 핀처 영화처럼 컷이 날카롭게 하나씩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감독님 그렇게 절대 안 찍을 건데 근데 나는 이번에 그렇게 찍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거의 한 달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 머리를 되게 써야 되는데 한 달 지나가면 이렇게 찍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감독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끝나는 마지막 컷까지 사람을 불안하게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저도 안 믿고 감독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 영화 끝나 마지막 컷 찍을 때까지 현장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불안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되게 뜨거운 영화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막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되게 사람을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아수라 같은 거. 근데 그 현장이 그래요. 감독님하고 같이. 지금 감독님 화 뽑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요? 탱크들이 한 번씩 다 끌려갔다 온 사람들. 자기가 무섭다면서. 네, 그럼 그 조명 감독님과 이제 프로덕션 디자이너를 여쭤보고 싶은 또 공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저는 이제 그 전두광이 그 거사를 기획하면서 뭐 후배나 뭐 선배들 다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작전회의하는 그 집 안 장면이었거든요. 그다음 이제 거기서 한창 얘기를 주고받고 이제 앉은 채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차례로 이제 형광, 지금은 잘 안 쓰는 형광등이죠. 그 불빛도 이제 지금 찾아보기 힘든 불빛인데 차례대로 이제 전두광이 한번 끄고 노태권이 한번 끄잖아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이 한 번씩 우리나라를 헤쳐가 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차례차례 그 끄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인 공간이어서 저는 그 전두광 집 내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가 조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12년 전에 이제 감독님 감기라는 영화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제가 그때 프로덕션하게 이제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감독님 갑자기 저를 방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방에 이제 감독님 방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문을 탁 닫으시더니 불을 탁 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데뷔할 때 코올링 막내 때라 감독님 나 때리려고 그러시나 이거 도대체 뭘 잘못했지 까만 방에서 그러더니 감독님이 갑자기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명 감독 이런 분위기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방이 쪽창으로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시길래 나 좋아하시나? 나는 좋아하시나? 예. 그런데 감독님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지금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감독님이 예전에 보신 뭐 프랑스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이제 그 극중 한 장면이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랑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었는데 싸우다가 남자 주인공이 이제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자 주인공이 쫓아가요. 계속 따지려고. 그리고 들어가다 그 방을 이제 들어가면서 옆에 이렇게 세워진 스탠드 라인이 발에 탁 걸려서 그게 넘어졌는데 까만 방에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렇게 빛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때 감독이 하신 말씀이 그게 그 캐릭터가 이렇게 이제 그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데 훨씬 더 감정이입도 많이 되고 집중력 그 사람한테 되게 집중하게 됐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물론 불 꺼진 방 안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도 감독의 얼굴에 되게 집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감독이 이제 쓰신 시나리오에 그 반란군들이 모여 있는 그 전두광의 그 사랑방에서 그 불 끄는 씬을 넣으셨더라고.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이게 진짜 타고난 선택이다. 그러니까 조명하는 입장으로서는 이건 너무 좋은 그 깜깜한 불을 탁 끄면서 이제 전두광이 이제 뭔가를 이 작당을 벌일 때 이 사람한테 몰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불 껐으면 불 끄고 난 뒤에 세팅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감독이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찍으시는 거예요.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게 좀 어려웠던 점이 있는데 확실히 감독님은 제가 인정하는 최고의 비주얼리스트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근영 그 감독님 여쭤보면 이제 그 전두광의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사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뭐 이른바 뭐 군인들 공간은 우리 좀 익히 좀 짐작하기도 하고 뭐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 전두광의 그 이전 사적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는 바도 없고 과연 어떻게 조금 꾸밀까 되게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 영화 보는 내내 중간에 그 어둠에 빠진 그 순간이 싹 그 영화를 보는데 뭔가 긴장감 그들의 어떤 그 느낌을 확 땡겨주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을 어떻게 표현했냐 뭐 그거는 이제 뭐 잘하면 되는 건데 뭐 그 군대 내부의 어떤 우리가 비밀스러운 공간들 그 자료도 없는 그런 공간들이죠. B2벙커 육군 참모총장 공간 자료 없잖아요. 뭐 없는 그런 공간들이지만 감독님하고 그 한 10여 년 가량 되는 그 시대의 어떤 모든 그런 자료들을 돌려보면서 계속 그 영화적으로 상상을 하고 그 이 시나리오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 비주얼이 가능한 그런 공간들을 상상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그 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공간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군 부대의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공간들에 비해서 그 가정집은 정말 그 시대에 그 군인들이 그 모여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바닥 뭐 천정 뭐 할 것 없이 다 손을 보면서 이제 그 공간의 어떤 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감독님이 콘티를 하면서 그 공간이 이제 블랙으로 떨어질 건 알고 있었고 뭐 이런 다 알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가장 그 뭐라고 그럴까요? 최선의 어떤 그 공간의 그 호흡과 그 기운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치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재훈 대표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공간들이 설정이 됐을 때 가령 이제 뭐 그 창밖 풍경이라든가 혹은 뭐 차창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직접 다 작업하시는 것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컷수가 이게 CG 컷이 들어가는데 그런 작업들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차창이나 뭐 창문 밖 배경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공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공간들을 찍었어도 뭐 그 같은 위치에서 찍어도 지금 다 시대가 변했고 또 현대물들이 다 들어가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안사 외경 같은 경우도 실제 그 위치에 가서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 찍어봤었고요. 그 감독님과 처음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감독님께 이제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게 고증이 그러니까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화적으로 극적으로 좀 더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라고 그 여쭤봤을 때 감독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신 건 그 중간쯤에 있어야 된다. 영화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위치에 정확하게 사람들의 기억이 있는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고증을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영화라는 게 그 시대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현도 하면서 또 극적으로 또 미적으로 완성도 있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창문도 하나하나 그 배경도 뭐 여러 번 뭐 수정을 거쳤지만 그 시대의 어떤 그 공기 또 그때는 지금보다 약간 그 환경 오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개들이 좀 그러니까 스모그라고 하죠. 스모그들이 좀 깔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이쯤에서 그 객석 질문을 꽤 받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두 번째 초록색 옷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예, 김성수 감독님은 지금부터 입을 다무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도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질문은 아니고 감독님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신지 인삼차라도 한 잔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 이제 나오는 장소마다 보면 이제 현판이 걸려 있고 거기에 사자성어로 된 게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 거를 보면은 백절부요, 백전무태, 그리고 풍림화성, 사즉생
이게 각 인물들을 표현하는 것 같은 사자성어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또 정상호 총장 방에 있는 내소성 전투 민속화 그 그림도 그렇고 그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뭐 참고하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30병리단 건물에 있는 지피지기면 100점 등에서 자기 길을 안 쓰고 약간 다른 한자를 쓰신 것 같은데 그 다르게 쓰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장문영 감독님께서 답해 주시면 어떡하셨습니까? 그 현판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그 각 공간마다 필요한 그런 현판들을 감독님이 제시를 먼저 해주셨어요. 감독님이 먼저 제시해 주셔가지고 어떤 공간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명필들을 찾아서 이렇게 직접 쓴 거를 액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걸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고, 그림 같은 경우도 공간을 디자인하다 보니까 그 뒤에 전쟁 기록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감독님하고 상의를 하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허락된 그런 그림 중에서 그나마 좀 제일 그 상황과 뭐 맞다기보다는 그냥 좀 그래도 그 공간에 걸려 있을 법한 그런 그림으로 해서 네, 제작을 자체 그 유화로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요 걸었던 거고. 그 외에 뭐 말씀하신 그 뭐 한자 오타가 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해서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손자에 나오는 말인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건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나와서 이긴다.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보다 세면 나는 도망가야 되고 상대가 나보다 약하면 내가 공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손자에 나오는 정확한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잘못 알고 있는 말. 그 외에 공간에 나오는 그런 군 부대 구호는 그 당시 그 부대의 구호를 그대로 가지고.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제일 첫 번째 주자 있습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초반부를 제외하고는 중반부부터는 쭉 밤씬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밤씬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특히 야외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변수가 많았을 텐데, 그런 경우에 초기 콘티보다 현장에서 변경이 된 촬영이나 디렉팅으로 생각보다 더 좋은 컷이 나왔던 게 있었다면 관객들이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씬들이 있으실까요? 이건 이목의 감독님께 만회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는데, 혹시 밤에 밖에서 찍으면 변수들이 생겨서 원래 생각했던 거 말고 다르게 찍었는데 좋은 게 있었냐, 그런 뜻인가요? 네. 저희들은 계획한 대로 찍은 것이 거의 없고요. 항상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오늘 이 씬을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거의 많은 컷이 그런 컷이에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딱 이걸 이렇게 찍겠다라고 생각하는 컷은 큰 VFX, 그러니까 CG 관련된 이슈가 있는 컷 이외에는 감독님이 아까 리허설 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리허설이 인물만 리허설이 아니라 그 탱크 다 포함이에요. 여기 나온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변수죠.
모든 게 다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대부분의 컷이 그렇게 찍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답답하시면 한 말씀 하시죠. 아, 정말 시간이 아쉽지만 딱 한 분만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줄 복도 쪽.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네 번째 관람이고요. 그 전두광하고 노태권이 하이파이브하는 그 화장실 씬하고 마지막에 이제 전두광이 승리를 하고 다시 그 욕망의 배설을 위해서 찾은 화장실 씬에서 그 노태권하고 전두광이 하이파이브 할 때는 약간 멀리서 하시고 그쪽만 조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두광은 좀 인물 쪽으로 좀 조명을 더 밝게 하고 굉장히 인물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그 두 씬의 차이점은 어떤 데 주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그 화장실 씬이 조커가 그 화장실 댄스 3명을 죽이고 찾은 화장실 댄스를 약간 연상하는 광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광인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또 조명적인 부분이나 촬영적인 부분 또는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주력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조명하시는 분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보셨죠? 저는 일반인이고 네 번째 관람하면서 그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 주말 무대 인사까지 하면 5번 이상 찍을 것 같습니다. 혹시 조명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전혀 지식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 화장실 씬을 말씀드리면 그 어쨌든 전두광이라는 캐릭터의 욕망의 백설구기도 하고 그 두 번째 엔딩에서 이제 찍을 때 그 화장실 씬에서는 그쪽 감독님하고 현장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약간 조명적으로 그 화장실을 되게 밝히고 환하게 찍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전두광이 이제 불을 끈 채로 세수할 때 말고는 엔딩에서는 좀 이 사람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야망을 좀 성취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람 좀 더 적나라하게 막 또 소변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감독님하고 그때 저 황정민 배우님하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저 각자의 이제 생각도 얘기를 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테스트할 때 환하게 밝히고도 한번 찍고 끄고 이제 이제 되게 퍼스펙티브 이렇게 끝 부분만 이제 라이트를 한 상태에서 두 가지 버전을 한번 찍어보고 결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끄고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화장실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되게 하이파이브하고 할 때는 멀리서 이제 그 엔드 부분 이제 저 끝 부분만 이렇게 밟다가 이제 전두광 얼굴에 되게 화나다고, 그거는 머리가 대머리여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사이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두운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정면으로 가면 이제 머리가 워낙 이제 다 벗겨져 있다 보니까 특별히 라이팅이 바뀐 거는 없고요. 이게 좀 다른 설명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되게 역사적인 사실이 고증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영화적으로 재해석해서 영화적인 또 재해석으로 되게 재미있는 이런 시나리오의 재미있는 부분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라 이게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이제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재현하는 데 이때 첫 번째 그 포커스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세팅이나 라이팅을 설정을 할 때 그 현장에 있는 주변에 있는 프랙티컬 라이트에서 다 소스를 찾으려고 했어요.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 경광등, 뭐 서치라이트, 뭐 가로등. 그래서 이게 좀 더 다른 얘기로 새끼는 한데 최대한 사실적인 표현을 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모계 감독님도 그 촬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 장면요? 그 장면 찍을 때 정민이 형, 황정민 선배님이랑 감독님이랑 두 분이 한 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화장실에 두 분 앉아가지고. 한 시간 더 넘었죠. 근데 그 장면을 사실은 처음에 시나리오에 그 장면을 감독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솔직히 말해서 왜 중요한지 몰랐어요.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이게 지금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고 근데 그래서 처음에 제 기억에는 미술 감독이 화장실을 진짜 작게 만들었거든요. 어차피 한두 씬밖에 안 찍으니까. 근데 감독님이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 화장실을. 그래서 화장실을 왜 이렇게 키우시지? 그때까지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이제 30경비단 상황 다 찍고 이제 마지막에 그 화장실 장면을 찍었는데 두 분이 한참 얘기하는데 카메라를 그 세트 길이가 아마 저 복도에서 한 이 정도까지 되게 컸어요. 우리 다른 세트 웬만한 세트보다 되게 큰 세트였어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가 저쪽 끝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랑 정민이랑 꽤 오랫동안 두 분이서 계속 그 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정리가 됐다. 자, 찍자. 근데 어떻게 찍는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어떻게 뭘 할지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감독이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 몰라. 제가 알아서 한대.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냥 카메라 돌리고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민이 형이 저기서 미친 듯이 웃으면서 프레이밍을 하는데 죽이더라고. 그걸 그냥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정민 씨 웃는 거를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아, 감독 알고 있어. 몰랐어요. 저는 저 카메라로 찍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저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저는 예상도 못했고 미친 듯이 웃으면서 하는데 와, 저 마귀는 뭐지? 약간. 저그 얘기를 지금부터 진짜 좀 약간 소름 돋거든요. 아, 그래. 아니, 저도 그랬어, 찍을 때. 그 감독님이랑 두 분이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을 그게 카메라가 세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에 모니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니터를 이렇게 찍었어요. 두 분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앉아서 그 우리 현장에서 두 명의 전두광이라고 이렇게 그 사진이 되게 좋아요. 다음에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 거 아닌가요? 계속 손톱을 뜯으시면서.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민 씨가 웃으러 들어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민 씨가 오고 있고 우리는 정민 씨가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을 때 정민 씨가 웃으면 들어오면 스태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게 관객들 반응일 거라고 생각해갖고 네. 저도 알았지만 좀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걸 자기가 찍은 거를 자기가 본 정민 씨도 좀 쇼킹한,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아쉽고요. 어쨌든 그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용수 PD님부터 그냥 짧게 인사로 끝내지 마시고요. 사실 이 작품이 지금 되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GV 자리가 마련됐고 또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이렇게 진짜 그 원팀이 정말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그런 실감을 다들 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용수 PD님도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쨌든 감독님이랑 처음 시작
물론 뭐 지금 키스텝 분들은 더 이전부터 감독님이랑 많이 논의를 하셨겠지만 프리 프로덕션을 시작하고 이제 작품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감독님이랑 있었었는데, 감독님 어쨌든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감독님께서 노력하셨던 부분,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에 맞추려고 또 많이 연구도 하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를 하실 때, 그리고 촬영을 할 때, 그리고 지금 촬영이 끝나고 후반 작업을 할 때도 항상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그 연구한 결과물이 어쨌든 많은 관객분들에게 통한다는 것들이 너무 약간 뿌듯하고 그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독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도 있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저희가 하는 일의 정답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되게 많은데, 뭐 배우분들이 무대 인사 때 하셨던 말씀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연구하고 답이 없는 거에 답을 정해주시는 건 사실 관객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시냐가 되게 중요한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 이상을 관객분들이 봐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작품이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보다 한참 선배님 분들인데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영광이고요.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한 10월부터 올해 11월 초까지 쉼없이 고민도 하고 또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감독님과 뭐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왔었는데, 지금 어쨌든 관객들께서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고생했던 것들이 관객들 반응으로 인해서 많이 저희도 좀 성취가 된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의 의도라든지 뭐 저희가 고생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좀 더 많이 보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감독님 이야 스태프들과 이 자리에 같이 하게 해주셔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나리오 처음 봤고 되게 무거웠어요. 그리고 감독님하고 그거를 진행하기까지, 아까 뭐 촬영 감독님은 계속 뭐 농담 많이 하고 그렇게 지금 조명관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저희 감독님이나 저희들은 정말 좀 이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진지하고 좀 치열하고 좀 제대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들이 풀이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다 서로가 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 기술시사 하고 나서 제가 촬영 감독님한테 그랬습니다. 촬영 감독님 정말 잘 봤습니다 라고 제가 촬영 감독님 완전히 그냥 제가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드렸죠. 촬영 감독이 되게 지금 뭐 이렇게 우스게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진지하게 그거를 담아내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콘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들 감독님의 어떤 그런 그 힘과 그 연출력과 우리가 좀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서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도 좀 이 작품에 참여한 거에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의 시대적 배경 1979년도는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미술 감독님이 이제 훌륭하게 그 시대를 되게 잘 재현해 주셔서 꼭 그 시대를 살아본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잘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공부하게 된 기회이기도 하고 이걸 지금이라도 제대로 잘 알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선배 감독님들한테 되게 고맙고요. 그리고 영화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동안 영화를 좀 한 20몇 편 찍었는데요. 많은 관객들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영화가 별로 많지 않아요. 외면받는 영화가 더 많고. 근데 이제 찍을 때마다 열심히 안 한 건 아닌데 어떻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영화가 많이 없거든요. 영화도 많이 없고 제작 때에는 편수도 많이 줄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찍기가 힘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의 봄이 개봉을 해서 많은 관객들이 이렇게 봐주시니까 솔직히 기분이 정말 좋고 영화가 주는 힘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좀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그걸 저한테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느끼는 감동처럼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인터넷에 루머가 돌더라고요. 저희 영화가 첫 번째 편집본이 5시간짜리가 있더라고요.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고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 세종로로 들어가는 장면, 이태신이 출동하는 장면까지 찍고 나서 그 뒤는 다 이제 순서대로 맨 마지막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이태신이 진격할 때부터는 사실 좀 허구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허구로 향해서 가지만 사람들한테 이것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이모개 감독이 이제 클로즈업을 찍어서 카메라가 쭉 빠지면 기껏 카메라가 다 빠졌을 때 결국 진짜 하나의 사진으로 똑같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좀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현장 편집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저희 현장 편집 기사가 정원준이라는 분인데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편집 감독인 편집의 신 김상범 편집 감독님이 이 영화를 편집해 주셨는데 그분의 조수예요. 그래서 그분의 조수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 편집 기사를 맡겼는데 너무 잘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매 촬영 끝나면 그 방에서 이제 편집하고 그랬는데 제가 세종로 할 때부터는 나는 이제부터 편집에 관여 안 하고 편집에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뒤를 다 붙여버렸어요. 그냥 하나도 편집을 안 하고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좀 잘라라 그래서 붙여놨더니 그게 3시간이었어요. 이 영화에서 제일 정돈되지 않은 길이가 있는 게 3시간이 고작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2시간 반으로 줄이고 20분으로 줄이고 15분으로 줄여서 그게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니까 5시간짜리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랑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한 분이 저기 계신 정재훈 슈퍼바이저가 사실은 스튜디오 하이라고 하는 신생 CG 회사의 대표님이세요. 근데 제가 왜 저는 신생 작은 회사의 대표님이랑 저분은 유명한 슈퍼바이저지만 같이 했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의 CG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주 젊은 회사지만 굉장히 필사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들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 회사가 이제 저 정재훈이라는 사람이 아마 지금도 유명했지만 앞으로도 한국 VF사의 큰 이름을 남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용수 PD는 이제 조금 그 조수열수 때부터 저랑 일했지만 이번 영화의 처음과 끝을 저랑 매일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용수 PD는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저의 완벽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뭐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이용수 PD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들떠있고 기분 좋은 이유는 이목의 촬영 감독, 또 장근영 미술 감독, 이성환 미술 감독, 제가 동료들이지만 또 저보다 조금 후배지만 제가 너무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없으면 제가 영화를 찍을 수가 없어요. 뭐 이분들의 필모그래피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찾아보시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겠지만 이분들은 너무너무 프로입니다. 그리고 절대 감독 말을 안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독 말 듣는 사람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뛰어난 스텝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그 비싼 돈을 주고 극장을 찾아오는 관객들을 설득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스텝들하고 남들이 보면 좀 김성수는 이모기하고 왜 맨날 싸우는 거야 할 정도로 현장에서 언성도 높이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남들이 볼 때 불협화음하고 콘테웨이 할 때 보면 밖에 싸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솔직히 합의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합의가 된 척하고 그냥 하는데 대신 그 불안정하지만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한 그 약간의 그 뭔가 결여된 상태로 현장을 나갔을 때 우리가 그 현장의 조건에서 뭔가 치열하게 또 여기서 맞춰서 하자 그럴 때 그때 비로소 뭔가 하나가 완성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와 우리가 이 양면을 잘 지켰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날 촬영이 끝날 때 이렇게 서로 눈빛으로 교환하는 그 매직 아워가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뭐 제가 여러 차례 밝혔고 또 앞으로도 이분들하고 일할 거고 또 이 영화가 좀 더 잘 되면 좀 저희가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꼭 그런 그 정치적인 사건 또 배우들 이런 분들도 충분히 다 이제 이야기가 된 다음에 저희 스태프들이 어떻게 된가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제 특히 이모의 촬영 감독하고 저는 좀 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이 훌륭한 스태프들이 오늘 모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까 질문하신 분 드리려고 그 포스터에다가 저희 스태프들만 사인한 그 레어 아이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배우들이 쓴 포스터는 굉장히 많이 제기돼서 널리 뿌려지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저하고 여기 스태프들이 이제 그 사인한 포스터 배우들 사인이 없어서 섭섭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진짜 레어 아이템입니다. 그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지부에 오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팬들은 3시간짜리를 내놓아라라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정말 좋은 말씀 드려주신 오늘 참석자분들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